자, 오늘은 좋은 기분 느끼기 세 번째 장. 좋은 기분을 이번에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 정합시다. 자기가 각자 어떤 스토리를 할 건지. 이번에 좀 많아요. 저는 좋아하는 좋은 일이 될 때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될 때 연주. 그 다음에 겨울나기 새로운 시즌. 오, 좋아. 우리 지난주에 해조가 했던 거를 딱딱 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는 서로에게 결정적인 사랑이 이건 지난주에 누군가가 했어요. 굿. 저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되어서 오, 좋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될 때 하겠습니다. 오, 우리랑 같이 좋습니다. 통했어, 둘이. 자, 그러면은 겨울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작가분이 그 책을 쓸 때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2장, 3장을 보면 이제 1장은 좋은 기분 드리기죠. 그 좋은 기분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은 스토리가 4개만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기분 만드는 것은 6개가 있어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거는 8개가 있어요. 왜일까요? 좋은 기분을 드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인 것 같다.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이 많다. 그리고 좋은 기분을 스스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많다. 제가 그런 기분 느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상덕이 한번 겨울나기. 여기서 이제 겨울나기에서 봄, 여름, 가을은 이제 구연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다 보니까 여기는 겨울은 이제 구상의 시간이라고 이제 휴식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모여서 철학적인 게 또 쌓여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브랜딩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겨울에는 걷고 뭐 불멍하고 뭐 그런 원시적인 것들을 위주로 하면서 생각을 한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캠핑을 계속 가다 보니까 전 가을을 약간 구상의 구상의 시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밖에 이제 제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캠핑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생존해야 되더라고요. 생초. 그래서 제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가을에서 하는 게 캠핑에서는 가을이 제일 좋구나. 네, 봄, 가을이 제일 좋고.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가서 텐트 치고 이제 짐 조금 놔두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아내랑 밥 먹고 이제 같이 이제 강아지랑 아내랑 같이 불멍하는 그런 게 엄청 뭔가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잔잔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도 산책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늘 보는 그게 엄청 좋더라고요.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게. 좋다. 이제 뭐 주말마다는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제 여름 되고 겨울 되면은 주말에는 그렇게 못 나가니까 이제 그때는 뭔가를 더 다른 거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제 가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휴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군요. 맞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나가고 있어요. 금요일 퇴근하고 막 나가서 도착하면 10시 10분 막 이럴 때 막 빨리 피칭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삶의 태도는 곧 시간에 대한 태도다. 자, 여기서 그 이분 글하고는 안 어울리게 수학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행복은 실현된 욕망을 나의 모든 욕망으로 나누는 것이다. 어때요? 이분이 만든 간단한 공식에 동의합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수학 공식이라는 게 뭐 보통 수학은 이제 절대적인 사실이잖아요. 수학은.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그런 사실은 아니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그냥 귀엽게 표현한 거라고 봐주고 상당 부분 또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행복이 1을 넘을 수가 없겠죠. 실현된 욕망이 나의 모든 욕망보다 더 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어때? 자기가 욕망한 것보다 더 실현된 게 좀 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반쯤은 된 것 같습니까? 반쯤. 반 정도? 반? 반 정도? 그게 그 뒤에는 보면 이제 행복은 꼭 실현된 행복 이렇게 또 돼 있는 말도 있고 한데 계속 이분은 뒤에 이제 그 시간이 161페이지 보면 아무리 16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촘촘하게 사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죽음을 맞이하든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 사이를 잘 메꾸는 일이다. 우리가 촘촘하게 산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촘촘하게 사는 사람들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 행복을 만족이라는 말하고 좀 더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즐거움도 있지만 만족 안에는 좀 뿌듯함도 있어요. 보통 행복이라 하면 자기가 계획했던 게 뜻대로 잘 돼서 느끼는 그런 그 만족감도 있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만성통증 환자들을 오래 치료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치료 과정이 길다가 보니까 더 애가 많이 쓰이고 또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끝내고 그 환자분이 정말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사람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그렇게 해맑게 웃고 또 병원에 올 때마다 막 우울하던 사람이 우리한테 또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야, 이거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래 욕망했던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는 잘 치료가 돼서 환자분이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최근에 환자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치료해줘서 너무 행복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낮게 가져가는 것, 그게 저는 행복의 좀 큰
지혜가 아닌가. 내가 많은 것을 실현하려고 내가 많은 것을 시도하고 기대도 크다 보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그 중에 일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행복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좀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하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고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고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절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한테 온 절망이 어떤 게 제일 클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조금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저랑 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또 오빠랑 저랑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되게 조금 뭐 남매가 있어도 여러 명이면은 조금 더 우애를 더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자라서. 근데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했는데 저는 26세. 26. 네. 했는데 애를 좀 늦게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절망은 그 뱃속에서 애를 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금 보내면서 저는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진짜 초기에 조금 그랬더라면 좀 덜 힘들었을까. 좀 저는 좀 거의 5개월, 7개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신랑도 그랬고, 그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보내는 시간. 여기서 보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은 이제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좀 피정 같은 것도 좀 가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많이 좀 위로를 받았던 거는 네 탓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계속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난 뒤에 애가 계속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 건데, 다행히 이제 애들 둘이나 넣고, 그리고 이제 근데 2번의 실현을 겪으면서도 3번째 임신이 되게 평탄하지만 않았거든요. 거의 뭐 병원에 누워서. 예. 그래서 이제 첫째를 놓고 거의 저는 그 시간도, 누워있는 시간도 조금 많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으면서 감사한 마음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놓고 난 뒤에 다들 저희 주위에서는 귀한 자식이다, 뭐 귀한 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애가 특별히 귀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모든 애들은 다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이건 누구 자식이건 다들 귀한 존재고, 그래서 뭐 애들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애가 정말 속상하게 하면 너무 힘들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딱 놓고는 그냥 다 잊었어요. 나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다 잊고 그냥 뭐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저희 애들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예, 그래서 뭐 애들이랑 이렇게 뭐 보통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보다는 이제 내 자식이 먼저 보이는데, 저는 또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조금 뭐 우리 애만 감싸고 돌고 이런 거는 좀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그렇게 애를 키운 게 조금 더 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신랑이랑 동갑인데 26세 정말 철딱선이 없을 때 결혼해가지고 많이 넘었는데 같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어릴 때 정말 그때 뭐 알콩달콩 좋아서라기보다는 정말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40 됐는 거는 우리 신랑도 성장했고 나도 성장해서 이렇게 좋은 어른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또 174 쪽에 끝에 시련을 견디는 과정 또한 개별적이고 결국 스스로의 정면에 대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조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혼자 이런 과정을 오롯이 나 혼자 좀 견뎌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175쪽 중간쯤에는 사람은 때론 불행 덕분에 훗날 행복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거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 많이 가졌어요. 그 사람 상대는 어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한테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우리 다음은 누가 할까요? 없군요.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손님 가이드 여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7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보면 기분은 생각보다 감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총체적인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말해주는 게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또는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 저는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장면입니다. 결정적인 장면. 자기 기분,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떤가.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질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감추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할 때, 예를 들어서 출근하다가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늦게 됐어요. 당황하게 됐어. 그럴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주변에 화를 내기도 하고, 당황하면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 뿐인데, 당황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서 원인을 안 찾고 주변한테서 무조건 원인을 찾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보이면은 자꾸 화를 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기분을 잘 유지하고 자기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 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분을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난처한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구나, 좀 도와줘야지 하고 갔는데 막 화를 내. 그럼 다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적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못하고 막 주변에다가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도 여기 이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손님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응대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다. 190페이지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환자분들을 늘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응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194페이지 보면 이분이 그 전문 작가도 아닌데 굉장히 글을 예쁘고 탁월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팔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이처럼 아이스크림이 부서질 것 같은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안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일종의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 말이. 그 무엇보다 수명이 짧은 디저트지만 금방 녹으니까 긴 수명의 생각을 돕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그 생각을 돕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컵을 마무리할 때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생겨나고 문을 나설 때는 새로운 길과 용기를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멋진 응원의 말이에요. 우리도 아이스크림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환자분들이 머물죠. 최소한 1시간 정도 우리 병원에 머무르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환자분들이 우리 상대한테 치료를 받고 치료실 문을 나설 때, 또 환자한테 검사를 받고 검사실 문을 나설 때, 마지막에 우리 서현 선생님처럼 이 수납을 하고 마지막 배웅을 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길과 그 길에 대한 용기를 가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면, 물론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 까칠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모르고 그냥 휑하니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 삶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멋진 단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누구죠? 저 먼저. 네. 난 짧아서. 그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될 때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했을 때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병리사가 생각보다 뭐 검진 파트가 제일 많긴 한데 저는 좀 신경과 특수 파트로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했었을 때도 그 파트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좋은 일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조금 어렵게 읽은 거긴 한데,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른 쌤들 생각도 조금 궁금해서 제가 그냥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다들 선생님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좋은 일의 의미가 뭔지, 그냥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오케이. 예. 일단 그에 대한 대답은? 자, 대답을. 주는 거네요. 보통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 작가님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되게 만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부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병원 일 쉴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보고 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고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저는 병원에서 얻는 뿌듯함과 보람을 크게 느낀 사람이라서 다시 병원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 작가님을 되게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작가님을 계속 부러워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람차고 뿌듯한 일을 찾은 거기 때문에 작가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저도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근데 현수 쌤도 어렸을 때부터 병원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더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리 병리 언니. 병리 언니, 병리 언니. 저는 원래 간호사가 꿈이었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뭐지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좀 반대를 했어요. 아, 체력이 넌 안 된다. 아, 체력이. 예. 그 예전에는 간호사를 어릴 때 하면은 더 약했나 보다. 저는 정말 약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마르고 항상 엄마 걱정거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작고 약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도 좀 그런 건 있어요. 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지금은 뭐 금전적으로 크게 뭐 봉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뭐 그러니까 좀 제가 어디 가거나 이런 건 못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불편하시거나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호스피스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제 꿈은 나중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 내가 만약에 몸이 건강하면 그때 되면은 그런 삶을 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선은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주 쌤도 분명히 잘 하고 있고 해서 저는 항상 보면은 좀 예,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대요. 자, 우리 전쌤이 그 봉사하는 삶 그리고 호스피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친하게 잘 지냅시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병원을 해온 과정이 제 삶의 그 패턴하고 비슷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13년 전에 개원을 처음 했을 때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기 몸을 다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제 큰 병원도 많고 뭐 그 수술하는 병원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마음을 탁 내려놓고 자기를 맡기고 싶은 그런 안심이 되는 병원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을 하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 5, 6년 전쯤에 그 통증 환자 중에서 그 유방암 환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통증 치료만 했는데 그분이 유방암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처음에는 환자분이 뭐 직접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방암이 있었고 이제 수술하고 뭐 항암도 하고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그 환자분이 그 자기 마음의 부담은 평생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불안한데 그 믿었던 가족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온 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방암은 또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그 상실감도 크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애들도 뭐 중고등학생이 돼서 다 컸는데 여전히 엄마한테 다 그냥 내맡기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아무도 감정을 보살펴 주지 않는 거죠. 이분은 늘 불안한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료받다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다. 내가 도대체 2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환자분 어깨만 치료했지만 이런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과는 원래 암재활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그 느끼는 통증이나 또 부종이나
또 이 기능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치료하는 암재활 파트가 있는데 실제로 그 개원가에 보니까 암재활 파트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잘 없고 뭐 다들 그냥 뭐 요양병원처럼 뭐 그냥 그런 정도 쉬었다 가는 정도의 병원밖에는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거 기획을 했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그렇게 그 상처 입은 마음이 좀 잘 치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정말 이분의 얘기처럼 새로운 길에서 용기를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병원이 늘 뭔가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막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불편하고 늘 뭔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병원이 진짜 포근한 우리 병원 그 처음에 컨셉을 만들 때 치유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그 메인 컬러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하고 위안이 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원의 모든 컨셉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호스피스도 그 마음은 있는데 호스피스를 하려면 병원 세팅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호스피스까지는 가기 어렵겠지만 그 언젠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제가 이때까지 병원을 만들어 온 과정이 제가 한 10년 뒤에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병원을 만드는 셈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38 내지 39%, 여자들은 한 34% 정도가 암에 걸립니다. 우리 지금 여기 6명이잖아요. 2명은 무조건 암에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암에 걸렸을 때 그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는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저는 무척 마음에 안 듭니다. 지난주에도 왔던 암 환자분이 유방암 2기인데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안 하겠다고 하냐니까 교수님이 사람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보고 모니터만 보고 검사 결과만 보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뭘 용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은 항암제 처방하면 끝나는 거지만 환자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다 받아야 돼. 몸으로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근데 그거를 처방전 날리는 걸로 그냥 욕 나오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특히 환자들하고 눈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꼭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돼. 주사를 할 때도, 뭐 피를 뽑을 때도, 뭐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또는 뭐 수납을 하고 전화를 받을 때도 그 눈을 마주친다는 그 느낌이 꼭 있어야 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눈을 안 마주치면 내가 일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 유방암 2기 환자분이 그 교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내가 일거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런 병은 너무 싫고 나도 언젠가는 그런 그 병에 걸릴 텐데 그런 대접 받기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안심이 되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이분은 좋아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런 일 자체가 좋은 일이다. 이분은 이렇게 깊은 마음을 써서 고객들을 대하니까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근데 한 가지 그것보다 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평생 동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언젠가는 만나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열에 한둘이 될까 말까 해요. 한 8, 90% 확률로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평생 못 찾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현주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걸 바라긴 했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이분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라 호떡 장사를 했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그 녹아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환자분들과 어떻게 그 아이스크림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전하고 싶은 어떤 진심이 있어요. 그게 호떡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붕어빵이라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선택했을 때 처음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구석진 골목에서 뭐 브랜드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자기만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과 그런 정성을 녹여내 가지고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다가 계속 스토리를 입히는 겁니다. 특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내가 환자를 처음에 접수를 받는 사람이든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검사를 하는 사람이든 치료를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늘 그때 내가 좀 더 잘하면 환자분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를 현장에서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이거만큼 좋은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가서 어디서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매뉴얼에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한 걸음만 더 다가가도 되고 거기서 눈빛만 더 따뜻하게 바꿔도 여러분은 봉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한테 따뜻한 눈빛으로 한마디 더 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 나는 그게 충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그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눈빛만 한번 바꿔도 나는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좋은 기분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책거리 파티를 한번 좋은 기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